조용히 사라지거나 아니면 지금 이 자리에서 사고로 처리되거나. 선택은 너의 몫이야. 눈이 가려진 채 끌려온 외딴 창고에서 남편 의영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날 그녀의 뱃속에는 이제 막 육주된 생명이 자라고 있었어요. 남편은 감옥에 있었고 가장 믿었던 가족은 그녀를 벼랑 끝으로 밀어버렸죠. 그렇게 이서아는 죽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7년 뒤 그녀는 살아있었어요. 세상 가장 낮은 곳, 새벽 교도소 복도를 닦는 청소부가 되어서 말이죠. 그리고 우연히 그 복도를 걷던 남자가 바닥에 떨어진 낡은 사진 한 장을 집어듭니다. 사진 속 아이의 귀 뒤에는 절대 우연일 수 없는 표식이 찍혀 있었죠. 7년의 진실이 이제 시작됩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오늘 하루 좀 더 행복해지실 거예요. 황혼의 다이어리 지금 펼쳐봅니다. 새벽 1시 50분이었어요. 성북교도소 3동 접견 복도에는 바깥 세상과 연결된 창문이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생명력이 거세된 듯한 하얀 형광등이 쉬지 않고 눈이 시리도록 켜져 있었고 코를 찌르는 독한 소독약 냄새와 뼛속까지 스며드는 콘크리트 냉기가 뒤엉킨 공기가 복도 전체를 무겁게 채우고 있었죠. 낮과 밤의 경계조차 완벽하게 지워진 세상과 철저히 단절된 무채색의 공간이었어요. 이 길고 적막한 복도를 오래 걷다 보면 지금이 몇 시인지, 바깥에 따뜻한 해가 떠 있는지, 아니면 차가운 달빛이 내리고 있는지조차 감각이 흐려지며 스스로가 유령이 된 듯한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강시주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그 복도를 걷고 있었어요. 38살. 불과 7년 전까지만 해도 그는 대한민국 경제를 쥐락펴락하던 강호건설그룹의 젊은 회장이었던 남자였습니다. 그의 이름 석자가 경제면 일면을 화려하게 장식하던 눈부시도록 찬란한 시절이 있었어요. 수백 명의 엘리트 직원들을 거느리고 수천억 규모의 거대한 프로젝트를 진두지휘하며 세상을 발 아래 두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의 거친 손에는 얇디 얇은 서류 봉투 하나만 초라하게 들려 있었어요. 교도소 직업훈련 멘토링 프로그램 참가 확인서. 그것이 지금 그가 가진 전부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무죄 판결 이후 바닥까지 추락한 전 회장의 여론 이미지를 단번에 쇄신하기 위해 변호인단이 치밀하게 기획한 자발적 언론 플레이용 사회 기여 활동이었어요. 시주는 그 가식적인 제안을 굳이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거절할 이유조차 찾지 못했기 때문이었어요. 시주는 그 제안을 굳이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거절할 이유조차 찾지 못했기 때문이었어요. 감옥의 문을 나서 출소한 지 벌써 3주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그는 아직 자신이 바깥 세상에 발을 딛고 숨을 쉬고 있다는 실감이 도무지 나지 않았습니다. 서대문 언덕배기에 임시로 구한 작고 낡은 소형 아파트로 돌아가도 그를 반기는 것은 온기 하나 없는 텅 빈 냉장고와 누구의 숨소리도 들리지 않는 적막한 거실이 기다릴 뿐이었어요. 오히려 7년이라는 청춘을 갉아먹은 이 끔찍한 교도소 복도가 지금의 그에게는 더 익숙하게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7년이라는 길고 잔인한 시간은 빛나던 한 남자의 영혼을 그런 식으로 무참히 바꿔놓았어요. 수감자들을 대상으로 한 강의는 2시간 전에 이미 끝이 났어요. 그런데도 시주는 왠지 모를 공허함에 자리를 뜨지 못했습니다. 복도 끝에 우두커니 서서 윙윙거리는 형광등 불빛을 멍하니 올려다봤어요. 억울한 누명을 벗고 마침내 출소하던 날 굳게 닫혀있던 거대한 철문이 육중한 소리를 내며 열리던 그 찰나의 순간을 그는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그 문 너머로 눈이 멀 것 같은 찬란한 햇빛이 폭포수처럼 쏟아졌고 시주는 숨이 턱 막혀 단 한 발짝도 내딛지 못한 채 그 자리에 망석중이처럼 서 있었어요. 그토록 갈망했던 자유가 너무도 낯설고 두려웠습니다. 7년 동안 짐승처럼 갇혀있던 이 좁고 답답한 공간이 어느 순간부터 자신에게 더 이상 낯선 공간이 아니게 되어버렸다는 사실, 세상에서 버림받았다는 지독한 패배감이 내면을 잠식해버렸던 거예요. 그게 그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무섭고 서글픈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홀린 듯이 복도를 걸었어요. 아무런 목적지 없이. 그의 무거운 발소리가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에 둔탁하게 부딪혀 메아리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정막을 깨고 복도 저쪽 끝에서 끽끽 하는 작은 바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교도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낡은 청소 카트였어요. 커다란 마스크와 챙이 넓은 모자를 푹 눌렀어 얼굴을 완벽하게 가린 여자가 카트를 힘겹게 밀며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잠든 시각에 굳은 일을 도맡아 하는 야간 청소 용역 직원이었습니다. 창백한 형광등 불빛 아래서 그녀의 고단한 그림자가 복도 위로 길게 늘어지고 있었죠. 시주는 묵묵히 벽 쪽으로 옆으로 비켜섰어요. 여자도 고개를 푹 숙인 채 카트를 살짝 틀었습니다. 성인 2명이 지나가기엔 다소 좁은 복도에서 완전히 다른 세상에 사는 듯한 두 사람이 아무런 의미 없이 스쳐 지나가는 찰나의 순간이었어요. 그 순간 덜컹거리는 카트 위에서 낡은 헝겊 파우치 하나가 바닥으로 맥없이 떨어졌어요. 시주는 몸에 밴 습관처럼 반사적으로 허리를 숙였습니다. 바닥에 부딪힌 충격으로 파우치 입구가 반쯤 열리면서 그 안에 조촐하게 담겨있던 것들이 차가운 바닥 위로 볼품없이 흩어졌어요. 다 달아빠진 저렴한 립밤 하나, 버스비로 쓰일 법한 동전 몇 개, 그리고 누군가의 지문이 닳도록 묻어있는 여러 번 접혀있던 낡은 사진 한 장이었습니다. 사진이 바닥에 펼쳐지며 그 안의 얼굴이 세상에 드러났어요. 7살쯤 되어 보이는 아주 앳된 남자아이였습니다. 무엇이 그리 즐거운지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티 없이 밝게 웃고 있었어요. 사진 속 아이는 고개를 살짝 옆으로 기울인 채 개구진 자세를 취하고 있었는데 바로 그 각도 덕분에 아이의 왼쪽 귀 뒤편이 사진에 너무나도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파우치를 주워 담으려던 시준의 손이 허공에서 굳은 듯 멈췄어요. 심장이 덜컥하고 발밑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사진 속 아이의 귓바퀴 뒤쪽, 그곳에 작고 붉은 점이 선명하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붉고 오톨도톨한 영락없는 딸기 모양의 모반이었어요. 그것은 강호건설을 세운 강씨 가문에서 3대째 핏줄을 타고 이어져 내려오는 절대 속일 수 없는 유전 표식이었습니다. 시준 자신의 왼쪽 귀 뒤에도 똑같은 모양의 점이 박혀 있었어요. 돌아가신 아버지도 사진으로만 뵌 할아버지도 모두 그 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직 강씨 혈통에게만, 그것도 짙은 피를 물려받은 이들에게만 나타나는 지독한 운명의 낙인이었어요. 그런데 일면식도 없는 교도소 야간 청소부의 파우치에서 떨어진 이 낯선 아이의 사진에 그 표식이 있었습니다. 시준에게는 아이가 없었습니다. 7년 전 사랑했던 아내가 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그와 함께 자신의 모든 미래도 죽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적어도 그는 그렇게 알고 숨죽여 살아왔습니다. 숨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굳어있는 시준 앞에서 여자가 다급하게 몸을 숙여 사진을 빠르게 집어 파우치 안에 쑤셔 넣었습니다. 시준은 여전히 허리를 편 채 얼어붙어 서 있었어요. 여자는 끝내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마스크 위로 불안하게 흔들리는 눈동자가 오직 바닥만을 향한 채였어요. 그녀는 황급히 돌아보지도 않고 카트를 다시 밀기 시작했습니다. 끽끽 낡은 바퀴 소리가 도망치듯 멀어져 갔어요. 시주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서 텅 빈 복도 끝으로 완전히 사라지는 카트의 뒷모습을 미동도 없이 바라봤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꼭 쥔 주먹 끝에서 미세한 경련이 일며 손이 걷잡을 수 없이 떨리고 있었어요. 그날 밤 시주는 단 1초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정막이 내려앉은 서대문 소형 아파트. 차가운 유리 창밖으로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새벽 도시의 불빛들이 무심하게 반짝이고 보였어요. 시주는 불도 켜지 않은 어두운 침대 끝에 웅크리듯 앉아 허공을 맴돌던 자신의 오른손을 뚫어지게 내려다봤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그 사진을 집으려다 충격에 멈췄던 손이었어요. 핏기가 가신 손끝에 아직도 교도소 바닥의 차가운 감각과 사진 속 아이가 주던 묘한 온기가 환상처럼 남아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딸기 모양 모반. 단순한 우연이라고 치부할 수 없는 강씨 가문 사람이라면 누구나 뼛속 깊이 알고 있는 숙명적인 표식이었어요. 시준의 아버지는 살아계실 때 그 작은 점에 얽힌 이야기를 술버릇처럼 자주 하셨습니다. 우리 집안 핏줄은 말이다. 하늘이 점지를 해주는지 다들 귀 뒤에 빨간 딸기를 하나씩 달고 태어난단다. 잃어버려도 찾을 수 있는 징표지. 너털웃음을 지으며 농담처럼 하시던 말씀이었지만 실제로 그 표식은 3대에 걸쳐 단 한 번의 예외도 없이 이어지고 있었어요. 시준도 그리고 자신을 배신한 형 강시혁도 모두 거울을 볼 때마다 같은 자리에 있는 같은 모양의 점을 보며 자랐습니다. 그런데 그 사진 속 해맑게 웃고 있던 아이에게도 똑같은 표식이 있었습니다. 만약, 아주 만약에 그 아이의 어머니가 오늘 마주친 그 야간 청소 용역 직원이라면, 그리고 도저히 믿을 수 없지만 정말 만약에 그 여자가 7년 전 비참한 사고로 죽었다고 들었던 자신의 유일한 사랑, 이서아라면. 시주는 고통스러운 신음을 삼키며 두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지옥 같았던 7년 전의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어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구치소에 수감된 지 57일째 되던, 하늘이 무너질 듯 비가 쏟아지던 날이었습니다. 유일한 혈육인 형 강시혁이 굳은 표정으로 접견실을 찾아왔어요. 두꺼운 방탄유리 창 너머로 보이는 시혁의 얼굴은 놀랍도록 침착했습니다. 동생을 걱정하고 슬픔을 억누르는 이성적인 사람처럼 보였어요. 시주나 서아가 빗길 사고로 세상을 떠났어.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은 그 말을 들었을 때 시주는 숨통이 끊어진 사람처럼 아무 소리도 내지 못했습니다. 서아, 이서아. 세상의 모든 풍파로부터 지켜주겠다고 맹세했던, 결혼한 지 고작 1년 8개월밖에 되지 않은 자신의 목숨보다 귀한 아내였어요. 빗길이었어. 차가 미끄러지면서 해안 방호벽을 넘어서 바다로 추락했대. 수색 작업을 벌였지만 끝내 시신은 수습하지 못했어. 미안하다, 시준아. 내가 형으로서 재수 씨를 지켰어야 했는데. 시신조차 수습하지 못해 차가운 바다 밑바닥에 있다는 말을 들었을 때 시준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무너져 내리며 접견창에 쿵 하고 이마를 댔습니다. 창 너머로 들려오는 형의 목소리가 물속에 잠긴 것처럼 점점 멀어지고 윙윙거리는 이명만이 귓가를 때렸어요. 그날 이후 시준은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사흘 동안 물 한 모금 넘기지 않고 아무것도 먹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자기를 죽여달라며 벽에 머리를 찢는 그를 교도관들이 강제로 결박하고 식사를 입에 밀어 넣은 뒤에야 겨우 눈물을 흘리며 밥 아래 손을 댔어요.
살아있는 것이 가장 큰 형벌이었습니다. 따뜻하게 묻어줄 무덤도, 마지막을 애도할 장례식도, 생기 잃은 마지막 얼굴을 볼 기회조차 없었습니다. 이서아라는 존재의 끔찍한 죽음은 시준에게 오직 접견창 너머로 전해진 형의 목소리로만, 그리고 종이 쪼가리 한 장으로만 남아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죽어 바다에 가라앉았다던 그 여자가 교도소 복도에서 청소 카트를 밀고 있었습니다. 시준은 떨리는 손으로 황급히 핸드폰을 들었어요. 윤재경. 지난하고 외로웠던 재심 과정에서 불가능해 보이던 결정적인 목격자를 찾아내 시준의 무죄를 입증해낸 치밀하고 유능한 사설 탐정이었습니다. 사실 윤재경은 시준이 감옥에서 출소하기 훨씬 전부터 이미 강우건설 주변 인물들의 은밀한 자금 흐름과 행적을 계속 추적하고 있었어요. 법적인 재심이 끝났다고 해서 그들의 의뢰가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당시 덫을 놓은 진짜 배우가 과연 누구인지, 완벽하게 조작된 증거들의 경로가 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를 윤재경은 사냥개처럼 멈추지 않고 집요하게 파고들고 있었어요. 그 지독한 추적 과정에서 강우건설의 협력업체 명단, 교도소와 맺은 용역계약서, 하청업체 관련 인물들의 신원 정보들이 이미 그의 손에 일부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3시를 가리키고 있었지만 시준은 1초의 망설임도 없이 통화 버튼을 눌렀어요. 신호음이 3번 울리기도 전에 연결됐습니다. 이 깊은 시간에 전화하시면 저는 당연히 주무시는 겁니다. 회장님. 무슨 급한 일이라도 생기셨습니까? 재경 씨. 예전에 조사했던 성북교도소 야간 청소 용역 명단 혹시 지금 가지고 있어요? 수화기 너머로 윤재경의 타자치는 소리가 멈추며 짧은 침묵이 있었어요. 밤낮 없이 일하는 그답게 단번에 낌새를 챈 눈치였습니다. 협력업체 자료 쪽에 스크랩된 건 있습니다만 갑자기 용역 명단은 왜 찾으십니까? 이름 하나 당장 확인해줘야 해요. 박지은이라는 사람이 있는지. 이번엔 앞서보다 훨씬 더 긴 묵직한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내일 오후까지 완벽하게 파악해서 보고서로 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시준은 다시 멍하니 창밖을 바라봤어요. 화려하게 빛나는 도시의 불빛은 어제와 바를 바 없이 여전했습니다. 저 수많은 불빛들 중 어딘가에 차디찬 바다에서 죽은 줄 알았던 그 여자가 숨쉬고 있을 거였어요. 살아서, 어떻게든 살아남아서 지난 7년이라는 억겁의 세월을 홀로 버텨온 채로 그 가슴 저미는 애틋함과 진실을 향한 갈망이 죽어있던 시준의 가슴 안쪽에서 다시 조용히 그러나 무섭도록 뜨겁게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햇빛 한 줌 제대로 들지 않는 성북구 기름동의 비좁고 낡은 반지하 새방이었어요. 이서아. 지금은 자신을 지우고 박지은이라는 가짜 이름으로 쫓기듯 살고 있는 여자의 은신처이자 집이었습니다. 곰팡내가 가시지 않는 작은 방 2개에 성인 1명이 겨우 설 수 있는 비좁은 부엌이 전부인 초라한 공간이었어요. 먼지 낀 창문 아래로는 매일 바쁘게 지나가는 낯선 사람들의 흙 묻은 발목만 겨우 보이는 세상의 가장 밑바닥 같은 그런 집이었죠. 하지만 집세가 턱없이 쌌고 미로 같은 골목 가장 안쪽 깊숙이 자리하고 있어 외부의 눈에 거의 띄지 않았습니다. 화려한 온실 속 화초 같았던 서아가 굳이 이 열악한 동네를 자신의 삶의 터전으로 선택한 유일하고도 절박한 이유였어요. 새벽 3시가 훌쩍 넘어 뼈마디가 쑤시는 고된 노동을 마친 서아는 녹초가 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녹슨 현관문을 조심스레 여는데 칠흑 같은 집 안작은 방 문틈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이안이었습니다. 그녀의 전부이자 심장인
7살 강희안. 낡은 뽀로로 담요를 몸에 칭칭 끌어안고 삐걱거리는 책상 앞에 엎드린 채 꾸벅꾸벅 졸고 있었어요. 늦게 퇴근하는 엄마가 무서울까봐 혹은 엄마가 보고 싶어 끝내 잠들지 못하고 뜬 눈으로 기다리다 지쳐 잠든 것이었습니다. 가슴이 미어지는 찌릿함에 서아는 조심스레 다가가 아이의 작은 이마를 쓰러짚었어요. 아이의 체온은 세상 무엇보다 따뜻했고 그녀가 살아가는 유일한 온기였습니다. 행여나 깰까봐 겉옷을 입힌 채로 조심스레 잠든 아이를 들어 올려 좁은 침대로 옮기면서 서아는 무의식적으로 이안의 왼쪽 귀 뒤편으로 애틋한 손끝을 가져갔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또렷하게 만져지는 딸기 모양의 작고 붉은 점. 아이가 세상에 태어났을 때부터 핏방울처럼 맺혀있던 숙명의 표식이었어요. 서아는 이 작은 점을 쓰다듬어 볼 때마다 머릿속에서 영원히 지워버리고 싶은 끔찍한 기억과 무슨 일이 있어도 목숨 걸고 지켜내야만 하는 삶의 이유가 동시에 목구멍까지 치밀어 올랐습니다. 오늘 교도소 복도에서 실수로 파우치가 떨어졌을 때, 그리고 마주치고 싶지 않았던 그 남자가 7년 동안 하루도 잊은 적 없는 자신의 남편이 그 사진을 집어들었을 때, 서아는 정말 심장이 멎고 호흡이 멈추는 것 같은 극도의 공포와 슬픔을 느꼈어요. 챙이 넓은 모자를 푹 눌러쓰고 마스크로 눈 밑까지 칭칭 가리고 있었습니다. 옷차림도 펑퍼짐한 용역 유니폼이었으니 절대 자신을 들키지 않았을 거라고, 그저 우연히 스친 불쌍한 청소부로만 보였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니, 미친 듯이 그렇게 자신을 세뇌하고 또 세뇌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흩어진 물건 중 아이의 사진을 발견하고 그 위에서 벼락을 맞은 듯 덜덜 떨리며 멈추던 그 남자의 크고 거친 손이 머릿속에서 도무지 지워지지가 않았어요. 서아는 눈을 감은 채 7년 전 지옥의 문이 열렸던 그 끔찍한 날로 거슬러 올라가야만 했습니다. 다정하고 완벽했던 시준이 갑작스레 구속 수감된 건 두 사람이 꿈결 같은 결혼 생활을 시작한 지 1년 8개월이 막 지난 시점이었어요. 남편의 핵심 사업 파트너였던 최병규 씨의 의문스러운 사망 사건. 경찰과 검찰은 마치 짜여진 각본처럼 시준이 회사의 치명적인 비리를 폭로하려던 최병규를 잔인하게 제거했다고 몰아갔습니다. 언론은 연일 시준을 살인마로 매도했고 모든 물적 증거와 정황은 너무도 치밀하고 완벽하게 조작되어 그를 옴짝달싹 못하게 올감했어요. 하지만 서아는 단 1초도 남편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남편 시준은 지나가는 벌레 하나도 함부로 밟지 못하는 따뜻한 사람이라는 걸 세상 그 누구보다 서아 자신이 뼛속 깊이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시준이 차가운 철창에 수감된 지 딱 2주가 지났을 때 지옥 같은 절망 속에서 서아는 기적 같은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임신 6주였습니다. 내 안에서 남편의 피가 흐르는 작은 심장이 뛰고 있다는 기쁨, 그리고 남편이 중범죄자로 감옥에 갇힌 채 자신 혼자 이 험한 세상에서 아이를 지키고 낳아야 할지도 모른다는 숨막히는 두려움이 거대한 해일처럼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그래도 서아는 입술을 깨물며 다짐했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남편이 남겨준 이 기적 같은 아이만큼은 목숨을 걸고 지키겠다고. 하지만 그 작고 간절한 마음을 군홧발로 무참히 짓밟아버린 건 다름 아닌 그녀가 철석같이 믿었던 남편의 가족이었습니다. 어느 날 늦은 밤 남편 구명 운동을 위해 변호사를 만나고 오던 서아는 집 앞에서 괴한들에게 강제로 검은 승합차에 태워졌습니다. 거친 천으로 눈이 꽉 가려진 채 비명을 지를 틈도 없었어요. 공포에 떨며 차를 2번이나 갈아타고 도착한 곳은
짠내와 곰팡내가 진동하는 인적 없는 외딴 폐창고였습니다. 거친 손길에 눈 가리개가 확 벗겨졌을 때 공포에 질린 서아의 시야 앞에 우뚝 서 있는 한 사람의 실루엣이 보였어요. 강시혁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의 친형. 서아가 가족으로서 진심으로 의지하고 아주버님도 아닌 오빠라고 부르며 따랐던 한없이 자상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의 얼굴에는 핏발선 눈과 소름 끼치도록 비열한 웃음만이 가득했습니다. 서아야, 상황 파악이 아직 안 되나 본데 내게 주어진 선택지는 딱 2개야. 내 발로 한국을 떠나 조용히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지거나 아니면 지금 이 자리에서 아주 비참한 사고로 처리되어 바다 밑바닥에 가라앉거나. 소름이 끼치는 살기 어린 그 말을 듣는 순간 서아의 파랗게 질린 손은 자신의 가죽 가방 안쪽 깊숙한 곳을 부들부들 떨며 꽉 쥐고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남편 시준이 아끼며 늘 쓰던 구형 소형 녹음기였습니다. 결혼 초부터 워커홀릭이었던 시준이 언제 어디서든 업무 통화 내용을 잊지 않기 위해 메모 대신 항상 주머니에 녹음해두는 오랜 습관이 있었거든요. 서아는 시준이 억울하게 수감된 이후 마치 남편의 손을 잡는 듯한 위안을 얻기 위해 그 녹음기를 부적처럼 늘 가방에 넣고 다녔습니다. 남편의 채취가 묻은 유일한 물건을 곁에 두면 불안으로 미쳐버릴 것 같은 마음이 조금이나마 진정됐기 때문이었어요. 하늘이 도운 것인지 그 끔찍한 날도 그 녹음기가 서아의 가방 안에 고스란히 들어 있었습니다. 시혁이 사리가 담긴 협박의 말을 시작하려 입을 때는 찰나 서아는 본능적으로 가방 안쪽으로 조심스럽게 손을 깊이 집어넣어 더듬거리다 녹음 버튼을 꾹 눌렀어요.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듯 쿵쾅거리고 손이 사시나무처럼 떨렸지만 딸깍하는 미세한 진동과 함께 버튼은 정확히 눌렸습니다. 승리에 도취된 시혁은 덜덜 떠는 연약한 재수 씨의 그 미세한 움직임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어요. 그날 밤 결국 서아는 발버둥 칠 새도 없이 시혁의 덩치 큰 부하들에게 무자비하게 끌려가 낯선 차 뒷좌석에 짐짝처럼 던져졌습니다. 차가 거칠게 달린 곳은 까마득한 해안 절벽이 시퍼런 입을 벌리고 내려다 보이는 구불구불한 벼랑 끝 도로였어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앞이 보이지 않을 만큼 세찬 폭우가 쏟아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운전대를 잡은 남자가 기어를 풀고 차 문을 연 채 밖으로 뛰어내리고 텅 빈 차가 통제력을 잃고 가속을 내며 낭떠러지 방호벽을 향해 미친 듯이 돌진하는 것을 느꼈을 때 서아는 살아야겠다는 본능 하나로 반사적으로 꽉 조인 안전벨트를 미친 듯이 풀었어요. 쾅! 아는 고막을 찢는 파열음과 함께 차는 단단한 방호벽을 산산조각 내며 절벽 아래 칠흑같이 어두운 바다로 곤두박질치며 떨어졌습니다. 수면에 부딪히는 엄청난 충격에 뼈가 으스러지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고 찰나의 순간 정신이 아득해졌어요. 허공을 맴돌다 정신을 차렸을 때 얼음장같이 차가운 바닷물이 깨진 창문 틈으로 무서운 속도로 콸콸 밀려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목구멍까지 물이 차오르는 공포 속에서 서아는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납작한 배 위에 두 손을 소중하게 감싸 올렸어요. 6주. 병원에서 초음파로만 보았을 뿐 아직 제대로 된 심장 소리조차 확인하지 못한 핏덩이 같은 내 아이. 그 연약한 생명을 향한 본능적인 감각이 죽음의 문턱을 넘으려던 서아의 흐려진 의식을 번쩍 깨웠습니다. 아니야. 이대로 죽을 순 없어. 내 아이를 시준 씨의 아이를 살려야 해. 그녀는 남은 젖먹던 힘까지 쥐어짜내어 발길질로 조수석 창문을 미친 듯이 2번, 3번 연거푸 찼습니다.
폐에 산소가 부족해 가슴이 터질 것 같았지만 차 안에 물이 가득 차오르며 차 안팎의 수압이 같아지는 그 짧은 찰나 기적적으로 금이 간 유리가 수압에 의해 와장창 깨져나갔어요. 서한은 날카로운 유리 파편이 피부를 찢는 것도 모른 채 그 좁은 틈새로 살같이 긁히며 필사적으로 몸을 밀어넣고 빠져나왔습니다. 칠흑 같은 물속 수면까지 도대체 얼마나 깊이 가라앉았는지 알 수조차 없었어요. 그저 폐가 찢어질 듯한 고통을 참으며 시커먼 위를 향해 빛을 향해 미친 사람처럼 헤엄치고 또 헤엄쳤습니다. 숨이 완전히 끊어지기 직전 폐에 짠물이 한가득 밀려 들어오려는 바로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마침내 수면 위로 머리를 내밀며 푸아 하고 거친 숨을 토해냈어요. 기적처럼 그녀가 떠오른 곳 근처 깎아지른 절벽 아래에는 거친 파도가 부서지는 좁고 날카로운 갯바위가 숨죽이고 있었습니다. 집어삼킬 듯 달려드는 파도에 온몸이 쓸리고 바위에 찢겨 피투성이가 되면서도 서한은 그 갯바위에 기어올라가 죽은 듯이 엎드렸어요. 극한의 추위와 탈진으로 몸의 어느 한 군데도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배를 감싸 안은 채 사시나무 떨듯 밤을 지새웠죠. 그리고 모든 희망을 놓으려던 새벽이 동트기 직전 우연히 근처를 지나며 조업을 하러 나가던 작은 어선 하나가 그 피 묻은 갯바위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배 위에서 그물을 정리하던 늙은 선원이 바위 위에서 미동도 없는 서아를 기적적으로 발견했어요. 구조된 서아는 병원조차 가지 못하고 세상과 단절된 늙은 선원의 허름한 집에서 시름시름 앓으며 이틀을 숨죽여 지냈습니다. 그녀가 누구인지, 왜 그 폭풍 우치는 밤 바다에 빠져 있었는지 이름조차 묻지 않는 속 깊고 무뚝뚝한 은인이었어요. 서한은 눈물만 펑펑 흘리며 연신 감사하다는 말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바다에서 구사일생으로 빠져나올 때 그녀가 쥐고 있던 생명줄 같은 가방은 이미 거센 조류에 휩쓸려 어디론가 영영 사라져버린 뒤였습니다. 시역의 악행이 담긴 유일한 희망이었던 녹음기도 함께 깊은 바다로 가라앉아 버렸죠. 그때 서한은 하늘을 원망하며 이제 모든 진실을 밝힐 방법이 영원히 끝났다고 절망 속에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슬퍼할 겨를조차 없었어요. 그녀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살아남아야만 했습니다. 오직 하나 아직 살아 숨쉬는 그녀 뱃속에 가여운 아이 때문이었습니다.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시준에게 윤재경에게서 다시 연락이 온 건 약속했던 다음 날 오후 2시 정각이었어요. 박지은, 1989년생, 현재 성북구 기름동의 반지하 빌라 거주 중, 성북교도소 야간 청소를 담당하는 하청 용역업체 소속 직원. 강시준 회장님, 놀라지 마십시오. 제가 방금 전산망을 우회해 이 사람의 지문 등록 정보와 원적을 대조해 봤습니다. 이 여자의 원래 진짜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시준은 핸드폰을 쥔 채 호흡이 멈추는 것을 느끼며 숨을 깊게 참았습니다. 심장이 흉곽을 부수고 나올 듯이 뛰고 있었어요. 떨리는 입술을 겨우 뗐습니다. 이서아. 전화기 너머로 평소 냉철하던 윤재경조차 말을 잇지 못하고 감정이 섞인 짙고 무거운 침묵이 잠시 흘렀어요. 맞습니다. 7년 전 해안도로 빗길 교통사고로 시신도 없이 사망 처리된 회장님의 부인 이서아 씨 본인입니다. 더욱 충격적인 건 당시 서아 씨의 사망을 증명하는 경찰 진술과 사망 신고서를 해당 관청에 직접 발로 뛰어 제출한 사람이 바로 회장님의 형 강시혁 씨였습니다. 사고 조사는 놀라울 정도로 부실하게 초고속으로 종결되었더군요. 시주는 고통에 찬 얼굴로 두 눈을 꽉 감았습니다.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었어요.
어느 정도 머릿속으로 예상했던 끔찍한 시나리오였고 예상했던 그 이름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피부치가 모든 것을 조작했다는 사실이 막상 객관적인 사실로 눈앞에 확인되는 순간 가슴 안쪽 깊은 곳에서 거대한 댐이 붕괴하며 와르 무너져 내리는 듯한 끔찍한 파열음이 들리는 것 같았어요. 피가 거꾸로 솟는 분노와 서아를 지키지 못했다는 뼈저린 죄책감이 그를 찢어 놓았습니다. 아이는요? 사진 속의 그 아이는 강희안. 올해로 딱 7살입니다. 이서아 씨가 신분을 세탁한 뒤 박지은이라는 가짜 명의로 미혼모 출생 신고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어머니 단독 양육으로 되어 있고 거주지 인근의 허름한 초등학교 1학년에 갓 입학해 재학 중이에요. 강희안, 이안. 태어나서 단 한 번도 불러보지 못한 낯선 이름이었지만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시준의 눈시울이 붉어지며 어딘가 아주 오래전부터 가슴에 품어온 것처럼 지독하게 애틋하게 느껴졌습니다. 내 핏줄, 내 아들. 회장님,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한 가지 더 치명적인 단서가 있습니다. 7년 전 최병규 씨 사망 당일 회장님의 행적을 증명할 수 있었던 유일한 로비 CCTV 영상 기억하시죠? 재심 과정에서 누군가 고의로 딱 35분 분량만 교묘하게 삭제했다고 밝혀졌던 바로 그 영상 말입니다. 제가 끈질기게 다크웹과 복구업체를 추적한 끝에 당시 중앙 서버에 접속해 그 삭제 명령을 직접 내린 IP와 사람을 마침내 추적해냈습니다. 그 계정은 강호건설 회장 직속 비서실 라인의 전산망 최고 권한 계정이었습니다. 강시혁의 지시 없이는 절대 움직일 수 없는 라인이죠. 시주는 감았던 눈을 천천히 그리고 아주 날카롭게 떴습니다. 7년 전 형이 접견실을 찾아와 서아의 죽음을 전하며 자신을 동정 어린 눈빛으로 바라보던 그 침착하고 이성적이던 얼굴이 뇌리에 스치고 지나갔어요. 슬픔을 억누르는 것처럼 연기했던 그 완벽한 가면. 지금 그 퍼즐을 맞춰 생각하니 그것은 슬픔 따위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걸림돌을 완벽하게 치워버리고 모든 계획을 성공적으로 완수한 악마의 성취감이 깃든 얼굴이었습니다. 시주는 이새를 꽉 깨물었습니다. 재경 씨,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시혁이가 지금 서아가 아직 살아서 서울에 있다는 걸, 그 사실을 혹시 눈치채고 알까요? 네, 아마 이미 알고 있을 확률이 99%입니다. 뒷조사를 해보니 3년 전에도 강시혁 씨 측에서 거액을 주고 어둠의 사설 탐정을 고용해 박지은이라는 명의를 쓰는 인물을 전국적으로 조회한 은밀한 기록이 남아 있어요. 그때는 서아 씨가 지방을 전전하며 신분을 숨긴 탓에 확신하지 못하고 멈췄던 것 같습니다. 회장님이 꼼짝없이 감옥에서 평생 썩고 있는 동안은 굳이 들쑤셔 건드릴 이유가 없었던 거겠죠. 위험 부담만 크니까요. 그런데 최근 회장님이 무죄로 출소한다는 언론 보도가 대대적으로 나면서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기 시작한 겁니다. 특히 하필이면 같은 성북교도소의 회장님이 멘토링 프로그램으로 들어간다는 기사가 실렸죠. 강시혁도 회장님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며 그 기사를 봤을 겁니다. 그리고 불안해진 나머지 당장 교도소 출입자 명단과 청소 용역 명단을 이잡듯이 뒤져서 확인했겠죠. 시주는 등줄기에 서늘한 소름이 돋는 것을 느끼며 옷걸이에 걸려있던 코트를 거칠게 낚아채듯 집어들었습니다. 서아가 지금 당장 위험합니다. 시혁이는 자기 비밀을 덮기 위해 무슨 짓이든 할 놈이에요. 지금 바로 움직여야 해요. 저도 그렇게 판단해서 회장님께 보고하기 전에 제 믿을 만한 직원들을 기름동 빌라 근처에 이미
은밀히 감시조로 붙여두었습니다. 지금 방금 들어온 무전에 따르면 서아 씨가 아침에 이한이를 학교에 데려다주고 혼자 집으로 귀가 중이라고 합니다. 주변에 낯선 검은색 차량들이 맴돌고 있어요. 서두르셔야 합니다. 제가 동선을 내비게이션으로 바로 쏘겠습니다. 최대한 빠르게 움직이세요. 시주는 핸드폰을 꽉 쥔 채 현관문을 부수듯 박차고 나서며 낡은 아파트 계단을 미친 듯이 뛰어내려갔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은 두려움이 그의 등을 떠밀고 있었어요. 이젠 절대 널 잃지 않아. 서아야, 조금만 버텨줘. 한편 서아는 그날 이른 오전 근무를 마치자마자 청소용역 업체 반장에게 다급하게 전화를 걸어 돌연 퇴사 통보를 했습니다. 어젯밤 교도소 복도에서 남편과 스치고 이한이의 사진이 그의 손에 떨어졌던 그 아찔한 순간부터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하고 이미 굳게 결정한 일이었습니다. 7년이라는 고달픈 세월 동안 그녀는 조금이라도 주변에서 누군가 자신을 주시하거나 신변의 위협적인 냄새가 느껴지면 뒤도 돌아보지 않고 짐을 싸서 다른 도시로 이사를 하는 도망자 생활을 해왔어요. 이름을 이서아에서 박지은으로 바꾼 것도 강시혁의 끈질긴 추적을 피하기 위한 같은 맥락이었습니다. 오직 자신과 아이가 살아남기 위해 뼈를 깎는 고통으로 선택한 잔혹한 생존 방식이었어요. 그래서 몸이 공포에 얼어붙어 반응하기도 전에 머리가 먼저 살 궁리를 하며 기계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짐을 싸야 해. 또 떠나야 해. 불안한 마음을 억누르며 초등학교 교문 앞까지 이한이를 안전하게 데려다주고 허름한 동네로 다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만원 버스에서 내려 익숙한 낡은 담벼락 골목으로 막 접어들었을 때였어요. 평소 폐지 줍는 리어카 외에는 차가 거의 들어오지 않는 비좁은 골목 초입에 썬팅이 짙게 깔린 낯선 검은색 고급 세단 한 대가 비스듬히 세워져 길을 막고 있었습니다. 차는 시동이 우르릉거리며 켜져 있었고 배기구에서는 매연이 뿜어져 나오고 있었죠. 서하는 순간 숨이 턱 막히며 발걸음을 우뚝 멈췄습니다. 온몸에 솜털이 쭈뼛 서는 듯한 강렬한 위기감. 그것은 짐승처럼 도망치며 살아온 7년의 뼈저린 감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불길한 감각은 단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었어요.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하고 뒤로 획 돌아서서 뛰려는 찰나 덜컥 하고 차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양복을 입고 짧은 스포츠 머리를 한 건장한 남자 둘이 차에서 내려 빠른 걸음으로 다가왔어요. 서하는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치며 물러섰지만 기름동의 오래된 골목은 두 사람이 서 있기에도 벅찰 만큼 좁았습니다. 몇 걸음 가지 못해 그녀의 가녀린 등 뒤가 이끼 낀 차가운 콘크리트 담벼락에 쿵 하고 막혀버렸어요. 퇴로가 차단된 쥐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남자들이 서하의 팔을 거칠게 낚아채려는 바로 그때 골목 반대편 끝에서 거친 숨을 몰아쉬며 미친 듯이 전력 질주에 뛰어오는 한 남자의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강시준이었어요. 길고 검은 코트 자락이 가을바람에 미친 듯이 펄럭이도록 폐가 찢어질 듯 달려왔습니다. 윤재경에게 블루투스 이어폰으로 서하의 실시간 동선과 위치를 전달받으며 단숨에 뛰어온 것이었어요. 흉흉한 기세로 달려드는 시준을 보고 행동대원 남자들이 흠칫 놀라며 잠시 멈칫했습니다. 시준은 헐떡이는 숨을 고를 새도 없이 사나운 맹수처럼 두 남자와 서하의 좁은 틈 사이를 파고들어 그녀의 앞을 거대한 산처럼 막아섰어요. 숨은 턱 밑까지 차올랐지만 남자들을 노려보는 그의 깊고 날카로운 눈동자만큼은 한치의 흔들림도 두려움도 없이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봐, 당신들
강호건설 강시영 밑에서 밥 먹는 기획실 직원들이지? 나 누군지 알 텐데. 지금 이 골목 양쪽 끝에 내 쪽 사람들이 붙어 있고 이 모든 강압적인 상황이 캠코더로 빠짐없이 체증되어 기록되고 있다는 거 똑똑히 알고 함부로 움직이는 겁니까? 시준의 낮고 위압적인 목소리에 두 남자가 당황하며 서로의 눈빛을 불안하게 교환했어요. 죽은 줄 알았던 전 회장의 갑작스러운 등장과 그의 당당한 기세에 눌린 것이었죠. 그들은 잠시 매서운 시준의 눈을 쏘아보더니 불리하다고 판단했는지 욕설을 짓씹으며 뒷걸음질쳐 서둘러 차에 다시 올라탔습니다. 굉음을 내며 타이어가 마찰하는 소리와 함께 검은 세단이 좁은 골목을 빠져나가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졌어요. 위험이 떠나고 서한은 긴장이 풀려 무너져 내릴 듯이 담벼락에 위태롭게 등을 기댄 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다리가 후들후들 떨려 도저히 제대로 서 있을 수가 없었어요. 거친 숨을 몰아쉬던 시준이 천천히 아주 천천히 뒤를 돌아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7년. 자그마치 7년 만에 마주보는 서로의 온전한 얼굴이었어요. 어젯밤 어두컴컴한 교도소 형광등 아래 복도에서 찰나의 순간 스치며 지나갔던 그 불안한 순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지금은 눈부신 오전의 햇살 아래서 뺨의 미세한 떨림과 눈가의 주름 하나까지도 서로의 얼굴이 너무나 또렷하게 보였어요. 시준의 깊은 눈은 이미 시뻘겋게 충혈되어 눈물이 그렁그렁하게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서한은 차마 낡은 마스크를 제 손으로 내리지 못한 채 놀란 토끼처럼 눈만 동그랗게 뜨고 얼어붙어 있었어요. 서아 씨, 메마른 입술을 떼며 부른 짐승의 앓는 소리 같은 한마디. 그 두 글자 안에 지난 7년이라는 찢어질 듯 아픈 시간의 회한과 고통, 그리움이 고스란히 응축되어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서한은 목이 메어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어요. 그저 그 자리에 망부석처럼 서서 살기 위해 오래전에 애써 기억 저편으로 묻어버리고 잊으려고 발버둥 쳤던 유일한 사랑 시준을 애절하게 바라봤습니다. 그토록 듬직했던 어깨는 야위어 있었고 다정했던 얼굴에는 고난의 세월이 깊게 패어 있었어요. 시준이 떨리는 발걸음으로 그녀에게 한 발짝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이안이, 아까 사진 속 그 예쁜 아이네 아이죠? 시준의 물음에 서아의 커다란 눈에 마침내 뜨거운 눈물이 왈칵 고이더니 이내 볼을 타고 쉼없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애써 부정하지 않고 대답 대신 천천히 그러나 아주 분명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직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그 어떤 긴 설명도 필요 없었어요. 시준은 오열하지도 왜 진작 찾아오지 않았느냐고 원망하며 더 이상 묻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그 자리에 조용히 서서 7년 동안 이 거칠고 무서운 세상에서 홀로 아이를 품고 피눈물을 흘리며 꿋꿋하게 버텨온 자신의 가여운 여자를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석을 보듯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마스크 위로 보이는 서아의 눈동자가 마치 가을 잎사귀처럼 가엽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로 7년 동안 멈춰있던 시간의 톱니바퀴가 다시 뜨거운 눈물과 함께 맞물려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극적인 재회 직후 두 사람은 시역의 미행을 완전히 따돌리기 위해 곧장 윤재경이 마련해준 차를 타고 경기도 가평의 인적 드문 산속 외딴 작은 펜션으로 조용히 이동했어요. 이곳은 시준이 감옥에서 무죄 석방 판결을 받은 직후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누구의 이름도 빌리지 않고 윤재경을 통해 극비리에 조용히 장기 계약해둔 은신처였습니다. 정보망이 뻗어있는 시역의 더러운 눈과 귀가 절대 닿을 수 없는
완벽하게 차단된 안전한 곳이었어요. 학교에 간 이한이는 서아가 평소 신세를 지고 믿고 따르던 이웃집 아주머니에게 급히 사정을 둘러대고 이틀만 맡아달라고 간곡히 부탁해 두었습니다. 상황을 정리하고 진실을 마주하기엔 하루 이틀의 시간이면 충분했어요. 산속 펜션에 무거운 어둠이 깔리고 저녁이 되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스산한 산바람 소리만 들려왔어요. 서아는 따뜻한 차가 놓인 낡은 나무 테이블 앞에 단정히 앉아 자신의 거칠어진 두 손을 무릎 위에 초조하게 내려놓고 있었습니다. 시주는 맞은편에 앉아 그런 그녀의 마른 손을 가슴 아프게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 끔찍한 바다에서 도대체 어떻게 살아남은 거예요? 시준이 목이 메인 쉰 목소리로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서아는 자신의 짧게 깎인 손톱과 흉터투성이인 손끝을 잠시 쓰게 내려다봤어요.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 쳤던 그날의 짠물이 아직도 코끝에 맴도는 듯 했습니다. 차가 낭떠러지를 굴러 차가운 물에 푹 빠졌을 때 기절할 것 같은 공포 속에서도 언젠가 인터넷 기사에서 읽었던 생존 수칙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차가 완전히 물에 잠기면 내부의 공기 압력과 밖의 물 압력이 같아질 때까지 절대 창문을 깨려 힘 빼지 말고 끝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압력이 같아지는 바로 그 찰나의 순간에 문이 열리거나 유리를 깰 수 있다고. 그날 밤 하늘에 구멍이 뚫린 듯 억수 같은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바다는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집어삼킬 듯 포효하는 파도가 산더미처럼 높았습니다. 차가 절벽에 여러 번 강하게 충돌하면서 머리를 부딪혀 정신이 아득해졌지만 서아는 스스로 뺨을 때리며 혀를 깨물고 억지로 의식을 놓지 않았어요. 부서진 틈으로 바닷물이 차오르는 속도는 공포스러울 만큼 빨랐고 물이 목 끝까지 차올라 숨을 쉬지 못하게 된 어느 순간 귓가에서 웅하는 소리와 함께 기적처럼 안팎의 압력이 같아지며 발로 찬 차문 유리가 깨졌습니다. 앞뒤 분간도 안 되는 시커먼 수면까지 도대체 얼마나 깊이 헤엄쳐 올라가야 하는지 알 수 없었어요. 그저 죽으림을 다해 허파가 찢어질 것 같은 고통을 참으며 위를 향해 빛을 향해 미친 듯이 팔다리를 저으며 헤엄쳤습니다. 간신히 수면 위로 올라와 파도에 찢기며 날카로운 갯바위에 기어 올라왔을 때 숨을 헐떡이면서 가장 먼저 제 납작한 배 위에 두 손을 올렸어요. 나 혼자였다면 그대로 바다에 빠져 죽어버리고 싶었을 텐데 내 안에 있는 이 작은 아이 당신이 남겨준 이 아이 때문이라도 나는 무슨 짓을 해서든 악착같이 살아야 한다고. 짐승처럼 살더라도 살아남겠다고 결심했어요. 그녀의 처절한 고백에 시주는 차마 그녀를 똑바로 보지 못하고 핏발선 눈을 아래로 내리깔았습니다. 그의 넓은 어깨가 소리 없이 오열하듯 미세하게 들썩이고 있었어요. 그렇게 구출된 뒤로는 도대체 혼자서 어떻게 살았어요? 죽은 사람으로 위장하기 위해 제 모든 과거를 버렸어요. 이름을 남의 명의인 박지은으로 바꾸고 기록이 남지 않도록 현금만 쓰며 몇 달에 한 번씩 아무 연고도 없는 낯선 도시로 짐을 싸서 도망치듯 옮겨 다녔어요. 이한이를 낳은 건 지도에도 잘 나오지 않는 남쪽 끝 지방 소도시의 아주 작은 산부인과 병원이었습니다. 출생신고도 제 본명이 아닌 박지은 명의로 아빠 없는 미혼모로 해야 했어요. 강시혁 씨가 제가 살아있다는 걸 알면 어떻게든 끝까지 추적해서 저와 아이를 죽일 거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숨죽이고 그림자처럼 살았습니다. 이한이한테 아빠에 대한 얘기는 뭐라고 했어요? 시준의 목소리가 젖어 있었습니다. 서아가 희미하게 슬픈 미소를 지으며 잠시 말을 멈췄어요. 숨기지 않고 다 해줬어요.
매일 밤 당신의 낡은 증명사진을 보여주며 말해줬죠. 우리 아빠는 세상에서 제일 따뜻하고 좋은 사람이라고. 나쁜 사람들 때문에 억울한 일이 생겨서 지금은 아주 멀리 떠나 있지만 언젠가 꼭 우리 이한이를 꽉 안아주러 올 거라고요. 아이는 아빠를 한 번도 원망한 적이 없어요. 시주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한 고통과 벅찬 감동에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입술만 파르르 떨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핏덩이 이한이가 평생 얼굴 한 번 본 적 없는 감옥에 있는 아버지의 낡은 사진에 뽀뽀하며 자랐다는 것. 자신은 정작 바보처럼 아이의 존재조차 알지 못한 채 지옥 같은 원망만 하며 허송세월로 날려버린 7년이었습니다. 미안함에 가슴을 치고 싶었어요. 그때 서아가 조심스럽게 메고 있던 낡은 크로스백 가방 안쪽에서 무언가를 주섬주섬 꺼내어 테이블 위로 올려놓았습니다. 바닷물에 부식되어 곳곳이 녹슨 아주 낡은 구형 소형 녹음기였어요. 시준이 쓰던 특수한 방수 기능이 있는 투명한 케이스에 단단히 담겨 있었습니다. 죽으림을 다해 탈출할 때 제가 메고 있던 가방은 미처 챙기지 못하고 바다 깊은 곳에 두고 나왔어요. 모든 증거가 다 날아갔다고 절망했었죠. 그런데 이한이가 태어나고 첫 돌쯤 됐을 때 몸을 숨기려 강원도 후미진 해안마을에서 횟집 주방일을 하며 잠깐 살았는데 하루는 동네 어시장 구석에서 어떤 나이든 어부가 바다에서 그물로 건져 올린 온갖 잡동사니 물건들을 좌판에 늘어놓고 헐값에 파는 걸 우연히 지나치다 봤어요. 그런데 너무 놀랍게도 그 쓰레기 더미 중에 이 녹음기가 기적처럼 섞여 있었습니다. 방수 케이스 덕에 떠돌다 그물에 걸린 모양이에요. 이거 옛날에 시준 씨가 매일같이 옷깃에 달고 쓰던 거 맞죠? 시준은 홀린 듯이 천천히 손을 뻗어 그 녹음기를 집어들었습니다. 흠집투성이인 녹음기 모양이 너무도 눈에 익었어요. 업무용으로 시준이 직접 해외에 주문 제작을 맡겼던 특수 방수 케이스였습니다. 세상에 단 몇 개밖에 존재하지 않는 확실한 자신의 물건이었어요. 제가 납치되어 끌려갔던 그날 폐창고에서 강시혁이 저를 협박하며 죽이려 할 때 몰래 가방 안에서 이 버튼을 눌러 모든 대화를 녹음했어요. 서아가 굳은 결의가 담긴 눈빛으로 조용히 그러나 힘주어 말했습니다. 시준의 흔들리는 눈빛이 자신의 손에 쥐어진 판도라의 상자와도 같은 낡은 녹음기로 천천히 향했습니다. 진실의 문이 열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시준은 그날 밤 떨리는 마음을 억누르고 끝내 그 녹음기를 바로 재생하지 않았어요. 혼란스러워하는 서아의 두 손을 따뜻하게 감싸쥐며 시준이 단호하고 침착한 눈빛으로 먼저 말했습니다. 서아 씨, 이 엄청난 카드를 법정에서 완벽하게 쓰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한 가지 무기가 더 필요해요. 7년의 공백입니다. 나와 당신의 진술만으로는 유능한 정관 변호사들로 무장한 시혁이를 무너뜨리기엔 2% 부족합니다. 명심해요. 법적으로 그리고 세상의 눈에 서아 씨는 이미 7년 전에 완벽하게 사망 처리된 유령이에요. 살아 돌아왔다는 것만으론 부족해. 시혁이가 직접 사망 진단서를 위조하고 모든 상황을 조작했다는 내부의 명백한 서류적 뒷받침, 즉 내부자의 확증이 있어야만 이 게임을 끝낼 수 있어요. 그리고 날이 밝은 다음 날 오전 시준의 예상대로 모든 정보를 쥐고 있던 사설탐정 윤재경에게서 다급한 연락이 왔습니다. 회장님, 이다연이라는 사람 혹시 기억하십니까? 현재 강시혁 회장의 직속 비서실장으로 있는 자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쪽에서 먼저 저에게 극비리의 접촉을 원한다고 긴급히 연락이 왔습니다. 회장님과 직접 만나고 싶어 합니다.
이다연. 시주는 당연히 그 이름 석자를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녀는 시역의 가장 은밀한 수족이자 최측근으로 강호건설 회장 비서실에서 벌써 4년째 모든 더러운 비밀을 관리하며 일하고 있는 브레인이었습니다. 적의 심장부에서 걸려온 뜻밖의 연락이었어요. 만남의 장소는 추적을 피하기 위해 서울 외곽의 오래된 지하 주차장으로 정해졌습니다. 이다연이 자신의 안전을 위해 직접 요청한 곳이었어요. 약속 시간에 나타난 그녀는 경호원 하나 없이 혼자였습니다. 깔끔한 정장 차림의 30 초반으로 보이는 깐깐한 인상의 여자였지만 그녀의 화장기 없는 얼굴과 눈 밑에는 극심한 스트레스와 피로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어요. 시준을 마주한 이다연은 깍듯이 고개를 숙인 뒤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시준 회장님, 저는 처음에 정말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강시혁 씨 밑에서 밤낮 없이 일하면서 가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하고 불법적인 지시들이 내려왔지만 그냥 눈을 질끈 감았어요. 저는 그저 월급을 받는 직장인일 뿐이고 그룹을 지키기 위한 회장님의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제 스스로를 합리화했으니까요. 그녀가 마른 침을 삼키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회장님의 재심 결과가 무죄로 세상에 터져나왔을 때 저는 뭔가 크게 잘못되었다는 걸 깨닫고 몰래 회사 메인 서버의 과거 내부 자료를 디웹 수준으로 뒤지기 시작했어요. 시준 씨가 만약 무죄라면 그 끔찍한 살인 사건의 증거를 누군가 완벽하게 만들어내고 조작했다는 뜻이잖아요. 그 조작의 진원지가 다름 아닌 우리 회장실 라인의 특수 계정에서 나왔고 심지어 당시 사망했던 이서와 사모님의 사고 처리 과정에 쓰인 서류들이 강시혁 회장의 지시로 위조되었다는 걸 전산망에서 확인했을 때 저는 사람으로서 더 이상 더러운 짓을 모른 척하며 방관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다연이 품고 있던 두툼한 서류 가방에서 묵직한 USB와 서류 파일 하나를 꺼내어 시준에게 건넸습니다. 이것들은 3년 전 강시혁 씨가 어둠의 사설 탐정을 통해 박지은이라는 명의를 쓰는 인물을 전국 단위로 샅샅이 조회했던 의뢰 기록과 결제 내역, 그리고 사모님의 가짜 사망 진단서를 위조한 병원 브로커의 명단입니다. 그때는 의심만 하고 중간에 멈췄어요. 그런데 며칠 전 회장님이 무죄로 풀려나시자마자 강시혁 씨가 불안 증세를 보이며 최근에 다시 교도소 용역 명단을 이잡듯이 뒤져 서아 씨의 행방을 요청했습니다. 이번엔 찾아내면 흔적도 없이 완전히 없애버릴 심산이에요. 저는 이 끔찍한 살인 계획의 공범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시준은 묵직한 서류 파일을 받아들며 복잡한 눈으로 이다연을 바라봤어요. 이다연 씨, 당신이 이 엄청난 회사 기밀 자료를 나한테 몰래 넘겼다는 걸 시혁이가 아는 순간 당신 목숨도 무사하지 못할 거라는 거, 엄청난 위험에 처한다는 거 잘 알고 있죠? 네, 너무나도 잘 압니다. 망설임 없는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이다연은 씁쓸한 표정으로 캄캄한 지하 주차장의 창밖으로 시선을 던졌어요. 강시혁이라는 괴물 밑에서 일하면서 돈은 많이 벌었을지 몰라도 단 한 번도 제 양심에 부끄럽지 않은 제대로 된 선택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모든 게 거짓이고 위선이었죠. 이게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하는 바른 선택이자 속죄입니다. 시준은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곧바로 윤재경에게 연락해 이다연을 즉시 해외나 안전가옥 등 시역의 손길이 절대 닿지 않는 안전한 곳으로 즉각 이동시키고 보호할 것을 단호하게 지시했어요. 그녀는 떠나며 자신은 지킬 가족이 없어 챙길 짐이 많지 않다고 덤덤하게 말했습니다. 그 쓸쓸한 말이 시준의 귓가에 오래도록 맴돌았습니다. 마침내
거대하고 악랄했던 시역을 무너뜨릴 완벽한 증거의 퍼즐이 오차없이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모든 증거를 챙겨 다시 가평의 산속 펜션으로 돌아왔을 때 서한은 거실의 식탁 테이블에 앉아 초조하게 두 손을 모은 채 시준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시준은 이다연에게서 목숨을 걸고 받아온 서류 파일과 USB를 테이블 중앙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그토록 기다렸던 낡고 부식된 소형 녹음기를 조심스레 꺼내 옆에 나란히 놓았어요. 시준이 낮게 가라앉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제 이 테이프를 들어도 됩니까? 서한은 침을 꼴깍 삼키며 긴장한 눈빛으로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준은 심호흡을 한 번 한 뒤 굳은 손가락으로 재생 버튼을 꾹 눌렀어요. 7년 동안 바닷물을 머금고 있던 오래된 기계 특유의 치직거리는 탁한 잡음이 잠시 방안을 채웠습니다. 그리고 이내 뼛속까지 익숙한 그러나 소름 끼치도록 차가운 강시혁의 선명한 목소리가 정막을 찍고 흘러나왔어요. 7년 전 그 비오는 밤 폐창고에서의 악마 같은 대화였습니다. 서아야, 상황 파악이 아직 안 되나 본데 내게 주어진 선택지는 딱 2개야. 내 발로 한국을 떠나 조용히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지거나 아니면 지금 이 자리에서 아주 비참한 사고로 처리되어 바다 밑바닥에 가라앉거나 내 동생 시준이는 영원히 감옥에서 못 나올 테니 아무도 널 찾지 못할 거다. 테이프에서 흘러나오는 서아의 비명소리와 애원, 그리고 시역의 잔혹한 협박. 시준은 치밀어 오르는 분노에 주먹을 꽉 쥐었지만 재생을 멈추지 않았어요. 끝까지 단 한 글자도 놓치지 않고 눈을 감은 채 모든 대화를 들었습니다. 서한은 테이블 위에 올려둔 자신의 두 손을 덜덜 떨며 하얗게 질린 얼굴로 내려다봤어요. 손끝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지난 7년을 악착같이 버텨오면서 그 끔찍했던 밤의 악몽을 수천 번도 더 떠올렸지만 이렇게 생생한 소리로 그 순간을 다시 마주하는 건 완전히 차원이 다른 고통이었어요. 마치 공간이 일그러져 다시 그 습하고 어두운 창고 한가운데 묶여 있는 것만 같은 환상에 숨이 턱턱 막혀왔습니다. 마침내 찍하는 소리와 함께 재생이 모두 끝났습니다. 시준이 떨리는 손을 뻗어 녹음기를 테이블에 내려놨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부서질세라 조심스럽게. 방 안에는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짙은 침묵이 강물처럼 흘렀어요. 오래된 펜션의 낡은 나무 창문 틈 사이로 스산하고 날카로운 산바람 소리만이 유령처럼 스며들어왔습니다. 결국 내 하나뿐인 핏줄인 형이었군요. 시준이 허공을 응시하며 툭 내뱉듯 말했어요. 그것은 대답을 바라는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지독한 현실에 대한 체념이자 뼈아픈 탄식이었습니다. 사실은 마음속 깊은 곳에선 이미 알고 있었어요. 재심 과정에서 로비의 CCTV가 의도적으로 삭제된 기록이 나왔을 때부터 그룹 내에서 그럴 수 있는 권력을 가진 사람은 오직 한 사람뿐이라는 걸. 하지만 너무 끔찍해서 내가 믿고 따르던 형이 나를 감옥에 쳐넣고 내 아내까지 죽이려 했다는 그 짐승 같은 진실을 내 스스로도 차마 뚜렷하게 확인하고 싶지 않아서 계속 외면하고 도망쳤던 것 같아요. 서하는 눈물이 가득 고인 눈으로 그런 시준의 옆얼굴을 애처롭게 바라봤습니다. 진실을 마주한 그의 텅 빈 눈동자에는 흔한 분노나 뜨거운 눈물조차 남아있지 않았어요. 감정이 사치스러울 만큼 모든 것이 타들어가 재만 남은 그저 너무도 크고 오래된 상처를 담담히 다시 들여다보는 상실감에 빠진 사람의 텅 빈 얼굴이었습니다. 서한은 아무 말 없이 자신의 따뜻한 손을 뻗어
테이블 위에 놓인 시준의 차갑게 굳은 큰 손을 가만히 감싸쥐었습니다. 그 체온에 시준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렸어요. 서아 씨, 고마워요. 이 끔찍한 걸 지켜내줘서. 시준은 서아의 손을 꽉 마주 잡으며 다짐하듯 말했습니다. 그리고 테이블 위에 녹음기와 이다연이 가져온 비리 파일을 함께 단호하게 자신의 품에 챙겨 넣었어요. 반격의 준비가 끝났습니다. 모든 준비를 마치고 서울지검의 특수부 검사 이한결을 비밀리에 만난 건 그로부터 정확히 사흘 뒤의 일이었습니다. 이 만남 역시 정보력이 뛰어난 윤재경의 철저한 보안 속 연결이었어요. 젊고 강직한 이한결 검사는 이미 대검찰청에서 강호건설과 강시혁 회장 주변에 얽힌 지저분한 정경유착과 비리를 벌써 2년째 집요하게 내사 수사해온 시혁이 가장 껄끄러워하는 이른바 칼잡이 검사였습니다. 그는 강시혁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무자비하게 그룹을 장악해 나가는 과정에서 저지른 여러 계열사의 비정상적인 유령 계약 구조와 자금 횡령을 끈질기게 추적하고 있었어요. 그 수사망 선상에는 7년 전 갑작스럽게 사망한 최병규 사건도 이미 유력한 타살 의심 목록에 빨간 줄로 그어져 올라와 있었습니다. 시준의 무죄 판결이 세상을 뒤집었을 때 이한결은 그 판결 이면에 숨겨진 거대한 증거 조작의 진짜 배후, 즉 강시혁의 꼬리를 잡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었죠. 그래서 윤재경이 조심스레 강시준이라는 이름 석자와 스모킹건을 꺼냈을 때 이한결은 만사를 제쳐두고 즉각 심야의 비밀 면담을 수락한 것이었습니다. 외부의 눈을 피한 안가의 좁은 면담실, 형광등 아래 시준과 이한결 검사, 그리고 윤재경 셋이 무거운 표정으로 마주 앉았습니다. 시준은 아무 말 없이 품에서 낡은 녹음기를 꺼내 차가운 철제 테이블 중앙에 올려놓았습니다. 이다연 비서실장이 목숨을 걸고 빼돌려 건넨 그룹 내부의 은밀한 지시 자료와 위조 문서 내역들도 가지런히 함께였어요. 이한결 검사는 날카로운 눈빛으로 서류 더미를 한 장 한 장 꼼꼼하게 검토하며 수첩에 빠르게 메모를 이어나갔습니다. 이어 녹음기에서 시혁의 살기 어린 협박 음성 재생이 모두 끝났을 때 늘 이성적이던 이 검사조차 경악을 금치 못하며 잠시 미간을 찌푸린 채 두 눈을 꽉 감고 숨을 골랐어요. 이 자료가 사실이라면 정말 경악스럽군요. 강시혁 씨가 재수 씨인 이서아 씨의 사망 신고서를 의도적으로 병원 브로커와 짜고 직접 제출하고 서명한 명백한 서류 기록이 여기 고스란히 남아 있군요. 완전한 살인 교사이자 사문서 위조입니다. 이 검사가 안경을 고쳤으며 시준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네. 제 아내 이서아 씨는 기적적으로 목숨을 건져 지금 살아있습니다. 현재 가장 안전한 곳에 위치가 파악되어 보호 중이고 재판이 열리면 증인석에 서서 당시의 참상을 직접 진술할 확고한 의사가 있습니다. 이한결 검사의 눈빛이 사냥감을 포착한 매처럼 날카롭게 번뜩였습니다. 사건 당일 CCTV 고의 삭제 로그 기록, 사망 신고서, 위조 정황, 명백한 살해 협박이 담긴 당사자의 녹음 내용, 그리고 그룹 최측근 내부 고발자의 일관된 진술과 잔거까지. 이 정도면 대기업 회장이라도 빠져나갈 구멍이 없습니다. 당장 긴급 체포 및 구속영장 청구가 가능할 정도로 완벽합니다. 제게 딱 72시간만 주십시오. 강시혁과 그 수족들의 숨통을 완벽하게 끊어놓겠습니다. 시준은 무거운 짐을 내려놓듯 조용하고 묵직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든 절차를 마치고 검사실 안가를 걸어 나오던 찰나 시준의 안주머니에 있던 핸드폰이 날카로운 진동과 함께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액정에 뜬 발신자는 다름 아닌 강시혁이었습니다. 시준이 감옥에 있는 동안은 물론 출소한 이후로도 단 한 번도 연락하지 않던 시혁이 벼랑 끝에 몰린 쥐처럼 다급해져 처음으로 먼저 전화를 걸어온 것이었어요. 시준은 액정을 바라보며 통화 버튼을 누르고 귀에 가져다 댔습니다. 시준아, 형이다. 우리 오랜만에 얼굴 좀 보고 얘기 좀 하자.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내가 다 설명할게. 한 번만 보자.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다급함을 감추려 애쓰는 가식적인 목소리. 시준은 잠시 걸음을 멈추고 텅 빈 로비 바닥을 내려다봤습니다. 7년이라는 억겁 같은 고통의 시간이 그 가증스러운 목소리 안에 응축되어 있었어요. 7년 전 비 오는 날 접견실 방탄유리 창 너머에서 서아의 끔찍한 사망 소식을 전하던 그 악마 같은 목소리. 겉으로는 침착하게 동생의 아픔에 공감하며 슬픔을 누르는 척 연기하던 그 위선적인 목소리와 지금의 목소리가 겹쳐지며 구역질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시준은 감정 하나 섞이지 않은 영하의 날씨처럼 차갑고 건조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형, 변명할 기회는 7년 전에 이미 끝났어. 이제 모든 게 이미 늦었어. 곧 찾아갈 손님들이 있을 테니 정장이나 깔끔하게 입고 기다려. 그 얼음장 같은 경고의 말을 끝으로 시준은 시혁의 다급한 목소리를 자르듯 통화 종료 버튼을 눌러버렸습니다. 그리고 미련 없이 핸드폰 전원을 완전히 꺼버렸어요. 건물 밖으로 나서자 하늘이 금방이라도 무너져 내릴 듯 무겁고 짙은 먹구름으로 낮게 흐려져 있었습니다. 마른 바람이 불더니 메마른 주차장 아스팔트 바닥 위로 후두득 굵은 빗방울이 하나둘씩 검은 얼룩을 만들며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7년 전 모든 비극이 시작되었던 그 폭우 쏟아지던 밤의 냄새 같았어요. 시준은 흔들림 없는 굳건한 동작으로 입고 있던 검은 코트의 깃을 반듯하게 세웠습니다. 그리고 쏟아지는 빗줄기를 피하지 않은 채 진실을 향해 그리고 자신의 진짜 가족이 기다리는 곳을 향해 힘찬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정의의 심판은 혹독하고도 신속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지루했던 재판의 판결은 언 땅이 녹고 세상의 따뜻한 봄이 채오기도 전에 명백하게 내려졌습니다. 강호건설 전 회장 강시혁. 죄목은 특수강요, 위계와 청부에 의한 살인 미수, 중대한 증거 인멸교사, 사문서, 위조 및 허위 사망 신고 등 셀 수 없이 많았습니다. 재판부는 그 질이 매우 불량하고 뉘우침이 없다고 판단하여 그에게 징역 12년이라는 중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과 함께 그에 동조했던 강호건설 임원직 전원 해임 및 구속을 명령했어요. 화려한 수의를 입고 피고인석에 선 시혁은 완벽했던 자신의 성이 무너져 내리는 충격에 재판정 안에서 끝끝내 단 한마디의 변명도 하지 못한 채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담당 판사와 변호인이 번갈아가며 읽어내려가는 엄중한 판결문이 그날따라 유독 징벌처럼 긴 시간 동안 법정 안에 쩌렁쩌렁하게 이어졌어요. 하지만 그 정의가 실현되는 역사적인 순간에 사건의 가장 큰 피해자였던 서아는 굳이 숨막히는 법정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원수의 몰락을 두 눈으로 확인하는 것보다 지금 그녀에게 더 중요한 것이 있었으니까요. 서아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이한이의 작은 손을 꼭 잡고 햇살이 부서져 내리는 법원 앞 낡은 나무 벤치에 고요히 앉아 있었습니다. 혹독했던 겨울이 지나고 만물이 소생하는 진짜 봄이 오려고 기지개를 켜는 따스한 날이었습니다. 아직 나뭇가지 끝에 화려한 꽃이 만개하기 전이었지만 살랑이는 바람결에 묻어나는 공기에 냄새는 확연히 부드럽고 달콤하게 달라져 있었어요.
7살 이한이는 눈치가 빠른 아이답게 지금이 어떤 중요한 순간인지 아는지 엄마에게 왜 재미없는 이 딱딱한 건물 앞에 왔냐고 투정 부리며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엄마의 곁에 찰싹붙어 다리를 대롱거리며 얌전하게 앉아 있었어요. 서아는 자신의 손에 쏙 들어오는 이안의 보드라운 손을 뭉클한 마음으로 꼭 쥐었습니다. 이 작은 천사가 세상에 처음 빛을 보며 태어나던 날 밤, 서아는 철저하게 외롭고 철저하게 혼자였어요. 누구의 축복도 받지 못한 낡고 소독약 냄새만 가득했던 지방 소도시의 영세한 작은 산부인과 분만실이었습니다. 뼈가 부서지는 듯한 지독한 산통이 몰아치던 춥고 외로운 새벽에 그녀는 아프다고 소리치며 손을 잡아달라고 연락할 사람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다는 사실에 절망했었죠. 피투성이가 된 이한이가 기적처럼 세상에 나와 우렁차게 첫 울음을 터뜨렸을 때 서아는 간호사가 안겨준 핏덩이 아이의 온몸을 떨리는 손길로 살피다 무의식적으로 아이의 왼쪽 귀 뒤를 조심스레 손끝으로 더듬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거짓말처럼 아빠를 꼭 빼닮은 딸기 모양의 작고 붉은 점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 운명적인 표식을 확인한 순간 서아는 짐승처럼 엉엉 소리 내어 처음으로 오열했습니다. 감옥에 있는 시준에 대한 지독한 그리움과 혼자 남겨진 서러움이 뒤섞여 7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살기 위해 독하게 참아왔던 뜨거운 울음이 한꺼번에 둑이 터지듯 쏟아졌던 것이었죠. 깊은 상념에서 깨어났을 때 우렁찬 취재진의 카메라 플래시 세례를 뚫고 훤칠한 시준이 육중한 법원 회전문을 밀고 밖으로 걸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대리석 계단을 천천히 내려오면서 시준의 젖은 눈길이 가장 먼저 본능처럼 광장 한 구석에 있는 나무 벤치 쪽을 향했어요. 눈부신 봄 햇살 아래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두 사람. 자신이 목숨 걸고 지켜야 할 서아와 이한이가 보였습니다. 아빠를 한 번도 본 적 없는 이한이가 무언가 이끌리듯 먼저 멀리서 다가오는 시준을 발견했어요. 아이는 여전히 엄마의 손을 꽉 잡은 채 커다란 눈망울을 깜빡이며 다가오는 낯선, 그러나 너무나 익숙한 남자를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엄마 저기 오고 있는 저 아저씨가 매일 밤 엄마가 보여주던 그 사진 속 그 사람이에요? 이한이 서아의 옷깃을 조그만 손으로 꼭 쥐며 호기심 가득한 맑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서아는 목이 메어 차마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이 가득 고인 채로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크게 끄덕였습니다. 이한은 7년이라는 짧은 생애 동안 엄마가 보물처럼 꺼내 보여준 낡은 지갑 속 아빠의 빛바랜 사진을 수천 번은 넘게 만져보고 쳐다봤어요. 밤에 천둥이 치거나 잠이 오지 않을 때면 사진 속 다정하게 웃고 있는 그 얼굴을 향해 혼자 조잘거리며 수없이 많은 비밀 이야기를 걸기도 했습니다. 비록 직접 안아본 적이 없어 아빠의 듬직한 목소리도 품의 따뜻한 온기도 아직 알지 못했지만 사진 속 그 선한 눈빛과 얼굴만큼은 아이의 영혼 속에 선명하게 각인되어 무척이나 눈에 익었어요. 아이는 엄마의 손을 놓고 천천히 마치 자석에 이끌리듯 벤치에서 일어나 앞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그리고 어느새 자신의 코앞까지 다가와 숨을 헐떡이며 서 있는 꺽다리 시준의 바짓가랑이 앞에 서서 맑고 고운 눈망울로 그를 올려다보며 당돌하게 물었어요. 아저씨, 이제 아저씨를 매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아빠라고 불러도 돼요? 그 한마디에 시준은 커다란 체구가 무너져 내리듯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흙먼지가 묻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전부인 아이의 작은 눈높이에 시선을 애틋하게 맞췄어요. 가까이서 바라본 아이의 천사 같은 얼굴, 그리고
왼쪽 귀 뒤편에 앙증맞게 자리 잡은 작고 붉은 딸기 모양의 표식이 시준의 시야에 가득 들어왔습니다. 부정할 수 없는 자신의 생명이자 우주였습니다. 시준의 굵은 눈물방울이 뺨을 타고 쉴 새 없이 뚝뚝 떨어져 내렸어요. 응, 이안아. 아빠가 너무 늦게 와서 정말 너무너무 미안해. 울음이 섞여 짐승의 신음처럼 튀어나온 짧지만 세상 그 어떤 말보다 무겁고 진실된 한마디였어요. 그 대답을 듣자 이안이 망설임 없이 작은 두 팔을 활짝 벌려 조심스럽고도 단단하게 오열하는 시준의 굵은 목에 팔을 둘렀습니다. 시준은 부서질까 겁내면서도 자신의 핏줄인 아이의 작은 등을 커다란 두 팔로 으스러지도록 꽉 품에 안았어요. 눈물과 땀범벅이 된 지독했던 7년이라는 잃어버린 시간이 그 길고 따뜻한 첫 포옹 안에서 눈 녹듯 사르르 녹아내려 치유되고 있었습니다. 시준의 가슴에 닿은 이안의 조그만 등은 세상 그 어떤 난로보다도 뜨겁고 위대하게 따뜻했어요. 조금 떨어져 벤치에 앉은 채로 서아는 두 손으로 입을 틀어막고 눈부시게 아름다운 두 부자의 재회 장면을 숨죽여 바라봤습니다. 참았던 기쁨과 안도의 눈물이 폭포수처럼 뺨을 타고 턱 끝으로 쉴 새 없이 흘러내렸어요. 서아는 굳이 그 눈물을 손등으로 닦아내지 않았습니다. 눈물로 흐려진 시야 너머로 이들 가족이 서 있는 법원 앞 오래된 벚나무 가지 끝에 어느새 연분홍빛 작은 꽃봉오리들이 기적처럼 맺혀 있는 것이 보였어요. 모진 겨울의 비바람을 견뎌내고 맺힌 아직은 활짝 피지 않은 수줍은 꽃이었습니다. 하지만 따스한 햇살을 받아 곧 온 세상을 환하게 물들이며 눈부시게 피어날 것이 분명했어요. 자그마치 7년이었습니다. 젊음을 다 바친 억울했고 매일 밤 두려움에 떨었고 세상에 버려진 듯 외로웠던 끔찍한 가시밭길 같은 시간이었어요. 악몽 같았던 그 긴 시간이 단숨에 없었던 일처럼 백지화되지는 않을 거였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 핥힌 흉터는 희미하게나마 평생 남아있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숱한 시련을 이겨내고 마침내 서로의 손을 맞잡은 이 세 사람은 앞으로 그 흉터마저도 훈장처럼 부둥켜 안고 단단해진 믿음으로 따뜻한 햇살이 비추는 같은 방향을 향해 천천히 걸어가기로 무언의 약속을 나누었습니다. 비로소 완벽한 가족으로 하나 된 이들의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번졌고 세상은 다시 그들을 향해 따뜻하게 숨쉬기 시작했습니다. 다가올 내일은 오늘보다 더 눈부실 테니까요. 그것만으로도 이들에게는 모든 것을 보상받을 만큼 차고 넘치게 충분했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